미쳤어요. 아, 미쳐. 엄청 비싸요. 어. 그 햄버거의 가격, 네. 햄버거 가격이 그러니까 일반 내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가격, 그 물가는 미쳤어요. 예, 거기 팁도 기본적으로 최소 15%. 네. 예.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대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저희만 가지고 있는 아주 자부심 느끼는 코너 월간 서준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서준식 숭실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방학을 이용해서 네. 오랜만에 미주를 한번 다녀오셨다고. 네, 미국. 네. 미국과 잠깐 캐나다에 네. 다녀왔어요. 다녀오셨잖아요. 한 달 정도?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포들한테서 댓글로 계속 들었어요. 네, 인플레이션 미쳤다. 네. 밖에 나가서 밥을 못 사 먹어요. 네. 너무 비싸요. 뭐 그런 얘기. 근데 뭐 1억 5천 받으면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이 서부 쪽 캘리포니아나 LA나 뭐 이런 쪽에서는 네. 한 3억 좀 받으면 중산층이에요. 한국 기준으로. 조금 가장적이긴 하지만 뭐 네. 대충 맞아요. 그리고 네. 뭐 예를 들어 빅테크나 또는 그 근처에 다니는 분들은 뭐 연봉이 뭐 4, 50만 달러, 뭐 30에서 5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5억쯤 되는. 저게 사실이야.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인플레이션 굉장히 심하다는데 몸으로 많이 체험하셨을 것 같은데 심하던가요? 미쳤어요. 아, 미쳐. 엄청 비싸요. 어. 뭐 피자 하나, 햄버거 네. 하나, 식사를 하나 하는데 저는 이번에 그 미국을 2006년도, 2007년 네. 그때 한번 다녀오고 굉장히 오래간만에 갔었어요. 예. 근데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게 너무 많았고 예. 그 중에 하나가 이 체감하는 물가였어요. 네. 물론 이제 환율의 차이도 꽤 컸죠. 그때는 아마 한 800원대, 900원대, 예. 네. 뭐 그 정도. 네네. 그때 쌌죠. 우리나라가 잘 나갈 때니까 예. 조선 경기 좋고 이렇게 잘 가,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여서 예. 좀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 환율 탓이 일단은 좀 많이 큰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그 가격 자체, 그 상품의 가격 자체가 엄청 많이 올랐는데 제가 이제 어떤 나라를 가면 주의 깊게 보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 물가를. 네. 물가를 보는데 무슨 물가를 보냐 하면 1번 슈퍼마켓에서 햄버거를 만들 수 있는 재료의 가격. 네. 예. 2번 햄버거 가격. 네. 예. 꼭 햄버거가 아니더라도 그죠? 네, 음식을 식당에서 사 먹을 때 가격과 그거를 슈퍼마켓에서 재료를 사서 만드는 가격. 네. 그 두 차이. 세 번째 그 물가가 집값이죠. 집값. 예. 부동산의 가격. 네. 그 세 가지 가격만 제대로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대충 이 나라가 강해지고 있구나. 네. 힘들겠구나 국민들이 뭐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여지고 앞으로 좀 미래가 좋아지겠구나 나빠지겠구나 네네. 뭐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는데 일단 햄버거의 가격, 네. 햄버거 가격이 그러니까 일반 내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가격, 그 물가는 미쳤어요. 예, 거기 팁도 기본적으로 최소 15%. 네. 그래서 뭐 바깥 햄버거인데 팁을 내요? 햄버거는 햄버거도 내는 데가 있고 안 내는 데가 있고요. 스타벅스도 기본적으로 카드 계산할 때 떠요? 조금 주마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한 5개 주를 네. 다녔는데 주마다 조금 다른데 뭐 동부나 이런 데 가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떠요. 최소 15%에서. 스타벅스에서? 미치겠다 진짜. 네. 그러니까 거기 물가는 그 팁 포함해서 이제 상당히 미쳤다. 그런데 슈퍼마켓에 가니까 여전히 네. 싸다. 예. 환율이 지금 이 환율이라도 하더라도 고기 가격, 빵 가격, 뭐 우리 과자 가격, 네네. 뭐 이런 것들은 보면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 않는다. 현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기는 그래도 많이 올랐다고. 그러니까 올랐지만은 네. 그 다음에 그게 뭔가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네. 미국 가면 와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 이제 이 말이 나와요. 우리 소득 가지고 가면. 네, 팁 쓸 때마다 막 계산할 때마다 손이 떨려요. 그 다음에 재료가 식당에서 재료의 품질은 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 가성비를 따질 때
과거에는 미국에서 식사를 하면 상당히 좋은 재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꽤 맛있다라는 느낌을 가졌다면 네. 요즘은 이번에는 그동안 한국이 발전해서 그런지 그 가성비로 봤을 때 미국은 그렇게 뭐 재료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높다. 너무 식당에서. 예. 그러면 그 가격의 차이가 뭐냐? 네. 슈퍼마켓 가격과 그 재료의 가격과 상품의 가격의 차이가 뭐냐? 라면 그 차이를 내는 거는 두 가지가 있죠. 네. 두 가지가 일단 노동비가 있고 두 번째 임대료. 네. 임대료가 그 차이를 만드는데 네. 그 차이를 보기 위해서 그럼 이게 이 차이가 노동비가 비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임대료가 비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집값을 좀 보는 거죠. 네. 네, 집값을 보는 거고 이번에 거기 가서 이제 유학생들하고 또 얘기할 기회가 있고 그 유학생들 덴버에서 만난 유학생 얘기를 같이 식사하면서 들었는데 아르바이트 하더라고요. 네. 아르바이트 하는데 최저임금이 덴버에서 $20. 20달러. 네. 스타벅스 같은 데서 일해도. 뭐 스타벅스 그 같은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정해져 있는 게 그러면 뭐 조금 18.9인가 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22달러 받는 경우도 있다는 근데 얘기예요. 그 최저임금으로는 사람들을 못 구한대요. 미국이 네. 지금 현재. 그러면서 보통 20달러에서 20 몇 달러 최저임금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이죠. 네, 네. 그 3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햄버거를 사 먹을 때는 햄버거 가격이 높으니까 네. 조금 뭐 그렇지만은 만약에 내가 돈을 모으겠다, 조금 소비를 다른데 하고 싶다 할 때는 슈퍼마켓 가서 물건을 사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유학생은 그렇게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았어요. 네네.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국에서 앞으로 계속 살 생각을 좀 여기에서 잡을 구할 생각을 하고 있다. 예. 미국은 아직은 내가 돈을 벌어서 집을 살 수 있는 나라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 얘기는 즉슨 네. 한국에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 그게 기준이라면 한국은 돈을 벌어서 집을 못 사는 나라고 네. 미국은 아무리 물가 비싸도 내가 돈 벌어서 집을 살 수 있다.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자기 임금 대비 집값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네. 그 학생이 전공이 뭐 경제 뭐 이런 쪽도 아니고 네. 어떤 뭐 TV 드라마 뭐 네. 이런 쪽을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네. 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집값은 소득 대비 네. 여전히 그렇게 크게 높은 나라는 아니다. 네. 그게 예전부터 그랬지만은 그걸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 쪽에 갔을 때 뉴저지, 뉴욕 시티 바로 옆쪽에 뉴저지 그쪽에 사는 두 집을 방문했어요. 네네. 그래서 2박 3박씩 제가 네. 기생하고 왔는데 네네. 예, 거기 가서 뭐 와인도 마시고 밥도 먹고 네. 뭐 그렇게 왔는데 어떤 한 집은 화장실이 7개. 에? 수영장도 2개 좀 있을 것 같은데. 수영장은 없더라고요. 수영장은 없었는데 1에이커짜리 땅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그 동네가 1에이커 동네래요. 그러면 1에이커는 한 1000평이 좀 넘나 뭐 가정집 뭐 하나에 그 정도는- 1000평? 예. 거기에 이제 집을 지어 놓았으니 화장실 7개에 거실이 한 3개인가 하여튼 거기 잘못하면 길을 잃어가지고 아침에 왔다 갔다 하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뭐, 나무방 문 열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되기도 하던데 그 집의 가격을 물었을 때 많이 올랐대요. 네. 미국도 집값이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는데 그 가격을 듣는 순간 그 정도는 사겠는데 네. 굉장히 우리나라 서울에 일반적인 아파트가. 국민주택의 가격 대비 그렇게 비싸지 않나. 소위 말하는 100만 불 내외. 100만 불 조금 더 했어요. 네. 100만 불보다는 높았어요. 그래야 되겠죠. 높았는데,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서울에서 조금 괜찮은 동네에 네네. 그 정도 가격이었고, 다른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집은 포터리 쪽이라고 시티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네네. 또 그쪽이 좀 비싼 쪽 동네였는데 거기는 뭐 화장실이 4개밖에 없어요.
예, 그래. 네. 그래도 거기 아침에 뭐 사슴도 나오고 뭐 그러던데. 집안에? 예. 집 그 마을 정원에. 아니, 사람을 키우는 건 아니고. 예. 근데 하여튼 그 부럽더라고요. 네. 그런 환경에서 네. 일하고 지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와, 내가 여기 살면 정말 한 방은 완전 오디오 시스템으로 꾸미고 한 방은 막 장난감 네. 꾸미고 막 네. 그러고 싶은 네. 꿀떡 같은데 네. 부러운데 그 집도 여전히 그 가격은 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었다. 그거는 100만 불 예. 이하겠네 그러면. 아니요, 100만 불 이상이에요. 다 100만 불 100만 불 넘어요? 이상. 왜냐면 네. 그 정도 저택은 그 미국에서도 네. 상당히 인정받는 정도의 수준의 네. 동네와 그러니까 좋은 학군에 네. 한국 사람이 그런 좀 선호하잖아요. 네네네. 좋은 학군에 네. 좋은 동네에 좋은 집이니까 예. 하는데 우리나라의 가격을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특히 미국의 소득은 우리나라 평균 소득과 미국의 평균 소득을 느낌으로는 네. 2배 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봉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예. 2배 넘는데 그런 연봉 수준에 비해서 집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죠. 나는, 지금 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이제 사실은 뭐 서울 중심에 있는 집과 비교를 해보면 몇 배가 큰 거잖아요. 몇 배가. 보통 화장실이 2개니까 화장실 7개면 3배 큰 거네. 최소 3배. 근데 땅까지 치면은 뭐 땅까지 몇 보여야니까. 배가 큰 거죠. 뭐 그러면은 야씨 네. 서울 중앙하고 비교하면 되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으나 네. 뭐 뉴욕 저기하고 비교해야지 어디 맨하튼하고 비교해야지 서울을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집이고 엄청난 대저택인데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인데 그들의 연봉은 우리의 2배 이상이다. 2배 이상이고 예. 예, 소득이 높죠. 그거를 보면 미국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부강해졌다. 부강해졌다. 예. 강해졌다. 예. 제 느낌은 제가 2006년도에는 이거 미국의 그 햄버거 가격과 햄버거는 싸게 느껴졌고 슈퍼 물가에 비해서 그 격차가 많이 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서민들의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것을 네. 증명했고 그 다음에 느낌이 이렇게 다녀보면 요즘 뭐 미국 가면 뭐 거리에 이상한 사람들 뭐 좀비 같은 사람 얘기하지만은 그런 건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네. 미국은 그런 사회 시스템은 네. 그런 문제는 계속 안고 있었던 거고 네. 뭐 총기라든지 네. 드러그의 문제는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갑자기 요즘 뭐 많아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요. 네. 그런데 기본적인 느낌으로 과거 2006년도에 갔을 때 느낌은 중산층이 상당히 약해져 있다.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연봉이 2배인데 집값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거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바뀐 거네. 20년간.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그동안 하여튼 변화가 이렇게 했었는데 네. 느낌이 중산층이 강해졌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 소득이 많이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 연봉들이 그렇게 높고 그 다음에 중산층보다 좀 낮은 쪽 어떻게 보면 계층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네네. 예, 좀 저소득층 네네. 저소득층의 소득도 많이 올라갔죠. 예. 왜? 팁 받잖아. 그 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본 소득이 시간당 3만 원에다가 팁까지 받으니까 예. 계산해 보시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저소득층에서도. 네. 그렇다는 말을 하여튼 소득 최근에 그 앨런이 여우예요. 내가 보기에는. 네네. 그 앨런이 저는 집중적으로 그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하고 그 남편하고 그런 경제를 많이 주장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케인즈주의자죠. 네네. 케인즈주의자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을 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막 났지만은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물가는 오르는데 그거를 임금을 같이 올려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서민들과 중산층은 부담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다만 누가 부담이 있다? 나 같은 사람. 미국에 가보니까 네네. 네, 한국에서 소득 가진 사람. 예.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겨워 보이지만은 네. 실제 그 안에서 소득을 얻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인플레이션은 근데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계속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생산하는 시대는 끝났다. 네. 어떻게 생산된 물건을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좌지우지된다. 네네. 그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네네. 결국 소비할 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와 네. 그렇지 못한 나라와의 차이가 계속 그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네. 거고요. 그래서 과거 30년 그래프를 쫙 보면요. 네. 최근까지는 네. 그 임금의 상승세. 네. 30년 전에는 우리가 소득이 너무 낮았잖아요. 네네. 그 소득 증가율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꽤 빠른 속도로 올랐어요. 한국도. 네. 그 다음이 유럽이에요. 유럽이 소득 네. 상승세가 있었고, 그 임금 상승세가 있었고, 일본은 그냥 뭐 옆을 기는 네.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그래프.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소득은 좀 줄어든 모습을 네. 좀 보이고 달러 있고, 환산으로 치면 그렇게 거의 해야 줄어들었죠? 되니까, 네.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모습인데 저는 그래서 거기서 본 게 그러면 이 나라의 이 소득을 이렇게 증가시킨 네. 그리고 그 소득이 이런 국민들한테 이전돼서 이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연봉을 받고 그 팁을 받으면서도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그 요인들을 봤을 때 저는 중상층 같은 경우는 네. 자본시장이에요. 네네. 자본시장으로 들어오는 돈들, 자본시장에서 만들어내는 그 돈들이 중상층들은 뭐가 있어요? 401k가 있잖아요. 네네. 그 연금 같은 게 전부 주식으로 돼 있고 주식 투자하고 있는 주식 비중이 상당히 높고 네네. 그렇게 하니까 그 주가가 상승하고 네. 기업들이 잘 나가면 거기에 대한 그 이익을 이전받아서 자기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중상층을 상당히 강하게 그렇게 중상층의 소득을 커버시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저소득자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과 그리고 그 팁 네. 문화 네. 그러니까 팀 문화가 굉장히 불편해요. 저 같은 사람은 불편하고 무슨 살기 싫어 막 이런 느낌이지만은 그 나라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 유효소를 계속 돌리는 엄청난 경제의 발전 원동력이라고 봐요. 예.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네네. 나는 싫지만 네네네. 그런 문화가 왜냐하면 팁을 주는 사람은 고소득자 쪽이고 네. 뭐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쪽 또 고소득자 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렇게 이전시켜 주는데 네. 그걸 보통 나라에서는 정부가 세금을 고소득자들한테 많이 받아서 저소득자를 지원하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유효 수요를 높인다면 여기는 그런 거 말고도 네. 팀 문화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경제를 지원을 하고 있는 네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인플레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크게 나타나서 사실은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인플레는 사실은 서민들 입장에서 나쁜 거죠. 자산이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코 좋은 게 아닌 것 그 같은데. 인플레가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는 인플레라면 네. 서민들은 완전 쥐약이죠. 네. 엄청난 그 악몽이죠. 예, 그러니까 네. 이번에 미국에 보시면서 임금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는 나쁜 인플레라고 볼 수 없다. 그렇죠. 네. 견딜 수 있는 인플레고 충분히 경제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이다. 저는 요즘 그냥 왜 외국인들이 동남아에서 한국어 시험 볼 때 100만 명 동시 지원. 그래서 한국어 배우겠다고 막 열기가 막 엄청나고 한국에 어떻게 된지 오려고 하고 그럼 왜 저러지? 한국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나 했는데 냉정하게 돈 계산해 보니까 최저임금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와서 5년만 바짝 고생하면 자기 집 자기 나라에 가면 이제 완전 떵떵거리고 사는 진짜 인생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죠. 근데 뭐 우리나라 최저임금 집값에 비하면 좀 더 올라야 가야 돼요. 미국을 표본을 삼았을 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고민을 그런 쪽에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예전부터 제가 이탈리아하고 스위스를 비교를 하면서 네네. 유럽 갔다 오고 나서는 그랬잖아요. 슈퍼마켓 물가는 똑같은데 네. 햄버거 가격은 스위스가 훨씬 높아. 네. 우리가 보기에는 와 햄버거 값 비싼 이 스위스 이거 어떻게 살지? 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햄버거 가게의 점원의 최저임금이 이탈리아의 2배에서 3배야. 네네. 그러면 어느 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는 거죠. 네. 그죠? 네. 왜냐하면 스위스에서 일하는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점원의 경우는 임금을 받아서 네네.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적절한 햄버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돈에 비해서는 적절한 햄버거죠. 네네네. 햄버거를 사 먹거나 아니면 슈퍼에 가서 싼 그 재료를 사서 만들어 먹으면서 돈을 모아서 저축하거나 투자하거나. 네네. 예.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스위스가 잘 사는 나라다라고 네. 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중간에 끼어 있는 거네요. 우리나라는 사실 과거 한 30년을 보면 중간에 괜찮은 때가 있었어요. 그런 소득 주도가 정책적으로 그런 식으로 된 것도 있지만은 네. 좀 약간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네. 그게 그런데 IMF 이전과 이후에 네.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음. IMF 이전에는 그 전보다 뭐 87년 뭐 이렇게 네. 이때를 보면 상당히 연봉이나 이런 수준이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네.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수준이 2000년도 들어가면서 대기업 금융권 네. 이런 쪽에 연봉이 좀 많이 그렇게 올라갔다 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예. 사실은 뭐 이거를 이제 부동산으로 환원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한국의 부동산 값이 너무 비싸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만에 하나 이거를 부동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처럼 물론 이제 대출을 줄이면 부동산 값이 좀 떨어지겠죠. 너무 비싸니까 조금 떨어져도 상관은 없어 보여요. 한 10% 20%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만약에 진짜 집 없는 사람들 서름을 고친다고 바짝 조여가지고 집값을 떨어뜨렸다. 그래서 집값 한 35% 빠졌다, 40% 빠졌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사회 붕괴 스토리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집값을 떨어뜨려가지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는 디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거고, 사실 디플레이션을 안 일으키고 이 현재 그 집값이 너무 높은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월급을 올려줘가지고 월급으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면 사회적으로 아무런 그 뭐 디플레이션이라든가 경제 위기라든가 이런 거 없이 네. 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나라들이 미래가 밝은 거고요. 네. 이렇게 다녀보면,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다니면서 이 나라는 앞으로 힘들어지겠는데, 그때 2006년도 미국에 이 나라 좀 힘들어지겠는데 하고 나서 바로 금융위기가 났거든요. 네네. 금융위기 직전에 집값과 그 미국 그 중산층들 소득 차이가 너무 났었어요. 네. 그죠? 그런 걸 보면 앞으로 미국 힘들겠는데 하는데 그런 위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들으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큰일 났는데. 중산층하고 근데 집값 차이가 이게 크잖아. 네. 그 미국만 그랬던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2010년대에 유럽에 여행을 다녀보면요.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가격을 체크하고 다니잖아요. 스페인, 포르투갈 집값 미쳤었어요. 그때 진짜 난리 났었죠. 난리 났어. 이 나라 돈은 잘 그렇게 독일처럼 다 잘 못 버는 것 같은데 독일, 프랑스처럼 집값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앞으로 이 나라들 또 힘들겠구나. 아니야 다를까, 네. 아니야 다를까 그 바로 피그스?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어요. 네네. 이렇게 앞으로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그 척도로 네. 그거를 체크를 많이 하는 거고. 영국 보면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네. 좀 힘들다 하고 할 때는 이제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영국 뭐 소득은 좀 있지만은 집값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또 힘들겠구나. 네. 아니야 다를까. 영국도 지금 별로 그렇게 미국하고 상황이 다른가요? 네. 상황이 많이 안 가봤어. 저는 안 가봤는데 물가는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네. 물가 인플레이션 상당히 높게 나오고. 그러면 미래 잠재적인 성장이나 이런 게 아마 타격을 많이 입고 있을 거예요. 입고 있고 지금 현재 자체 뭐 성장 저는 뭐 그런 거를 데이터를 안 봤지만은 별로 좋지 않을 거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야, 그러면은 이제 이걸 그 현장으로 직접 가지고 와서 1번이 임금을 올리면 위기 탈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최근에 이제 도쿄를 중심으로 그 안으로 든 집값도 상가, 빌딩, 집 이 가격이 상당히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런 게 올라서.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임금은 못 올리는데 이렇게 재화값만 올라가면 일본은 또다시 더 힘들어지죠. 또다시 굉장히 오랜 기간 어려운 상황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은 뭐 도쿄만의 문제니까는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면 좀 전혀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퍼지지는 못할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퍼진다면 또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국면을 맞게 되는 거고요. 일본은 그런데 주가도 좀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좋고 밸류업
네, 때문에 그 자본시장에 근데 자본시장에 돈이 지금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또 새로운 기업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렇죠. 이런 쪽으로 이제 돈이 이전돼야 되는 것도 네네. 중요한데 예. 뭐 그런 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자본시장 얘기하면 음. 1번 걱정할 때가 아니고 지금 한국 정말 큰일 났어요. 진짜 큰일 난 게 자본시장? 한국 아니 왜 지금 우리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격변기와 네.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보지만은 네. 저는 자본시장에서도 지금 엄청난 격변기와 전환점의 기로에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큰일 났죠. 예. 아니, 기로인데 지금 저기 서울 가야 되는데 삼천포 가게 생겼다니까요. 왜요? 작년도에 11월까지의 데이터를 한번 쳐보니 예. 미국 주식시장으로 한국 주식 돈이 144조가 빠져나갔어요. 144죠. 144조. 거기만 빠져나간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코인 쪽으로도 어마무시한 돈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미 거래소 거래대금 거래소나 코스닥 6조, 7조, 8조 거래대금 이렇게까지 줄었어요. 코인 시장 거래규모가 훨씬 큽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제 완전히 한국 시장은 몸소 체험을 한 거예요. 선진 시장을 경험하면서 한국은 안 되는 나라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거 1, 2년만 이 상태로 더 가면 중병으로 빠져든다 이거. 지금 감기 독감 들었는데 이 상태에서 빨리 치료를 못하면 이거 진짜 심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심각하죠. 그런데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3법 개정에 대한 얘기를 막 많이 하고 근데 그날이 12월 3일이었어요. 네, 12월 3일. 저는 그날 이제 그 다음 날이 저희 어머니 기일이라서 이제 대구 가는 열차 안에 앉아 있다가 소식을 들었는데 저는 그날 같이 저녁 먹고 헤어져서 잘 잤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상급 개정에 대해서 막 열심히 얘기했는데 뭐 이게 탄핵과 계엄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못 보였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안타깝긴 해요. 근데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했잖아요.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와, 나 같은 가치 투자자들이 돈을 수익률을 크게 올릴 가능성은 뭐 거의 100%다. 그런데 대주주가 헷가닥하면 대주주가 헷가닥하면 우리 가치 투자자도 이게 갈 길을 모른다. 그렇죠. 약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차 타고 내려가다가 저는 아시다시피 재산의 대부분이 주식이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는 이제 캄캄하죠. 계엄 얘기를 들었을 때. 계엄 얘기 들었을 때 이제 일단 내 재산, 이기적인 동물이니까 내 재산을 생각할 거고, 내 재산 이제 이게 대주주가 헷가닥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헷가닥해도 대리인 문제죠. 회사로 따지면 가치 투자는 이게 안 되는구나. 한국에서 이 위험은 정말 생각하지를 못했던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 한편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 포지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국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션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잘 되고 우리나라 미래가 밝고 우리나라가 잘 되면 나도 좋아지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죠.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가 잘못 골러가고 잘못되면 나도 똑같이 골러가는 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거 난 좋다. 왜 좋냐 하면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잘못되는데 나는 좋은 이런 내가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이럴 거잖아. 맨날 잘못되라 이렇게. 채권쟁이들은 좀 그러지 않아요? 채권쟁이가 원래 그래요. 그리고 채권쟁이들 중에 세상을 좋게 보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펀드 매니저 생활을 수십 년 하는 동안 제 별명이 숏돌이였어요. 저는 항상 채권을 남들보다 적게 가져가면서 가치 투자를 통해서 플러스 알파를 내면서 수익률을 얻었어요. 시장이 강세장으로 가기를 바란 적이 없어요. 이제 채권면 그게 약간 저의 곤조기도 했고 철학도 원래 가치 투자니까 나는 금리가 떨어져서 강세 시장을 보일 때 나는 돈을 막 얻으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 책에도 썼어요. 채권쟁이들 어둠의 자식들로 불리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채권 비중이 남들보다 적으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기를 바랬죠. 저는 지금 나는
나라가 잘 되면 나도 좋은. 네. 지금 나는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정말 나의 얘기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 재산이 잘 되게 하는 방향, 네. 그런 생각, 또 나라가 잘 되고 잘 부강해지는 네. 그런 생각이구나. 그래서 좋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말씀하시니까 버핏 생각납니다. 버핏이 최근까지도 나는 미국을 믿는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난 게 너무나 행운이다. 내가 미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다. 이게 거듭 얘기하거든요. 나도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뭐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네. 만족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다. 네. 더 나은 그게 네. 옛날 김소은 씨 그 수필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나의 어머니가 래퍼라일지라도 나는 나의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무슨 래퍼라? 래퍼라가 이제 문둥병자. 아, 예. 네네. 그런 글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조국은 그만큼 내가 뭐 나쁜 데 태어났다고 네. 그거를 버리고 도망 못 가니 네. 사랑하고 네. 잘 되기를 바라야 된다. 뭐 이런 네. 거죠. 아니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 자본시장에 오면서 한국에 대한 어떤 애국심까지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 정 떨어지는 분위기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네. 우리나라가 자산 그런 투자자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일단 생각해요. 네네. 긍정적이다. 네. 제가 그 2018년도에 그 책에 쓴 것 중에 하나가 투자 자산의 내 재산의 네. 10% 이상은 외화 자산을 제발 투자해라. 네. 그게 뭐 내 원칙이기도 해요. 네네. 그게 뭐냐면 여러 자산이 전부 대체로 보면 옛날에 네. 뭐 부동산 뭐 이러니까 예금 이러니까 네네. 너무 원화에 집중돼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해외에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한다는 거는 해외에도 이제 빨대를 꽂는 거예요. 일본 내수 경제나 이런 거는 지금 박살이 났어도 네. 그나마 지금 먹고 네. 사는 게 해외 투자에 대한 그 성과를 가져오면서 그렇죠. 그래도 유지하고 네. 있는 그런 부분이 꽤 크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좋아진 나라에서는 해외 투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라도 주식 투자는 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네네.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금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저는 그 젊은이들 투자를 보면서 마치 프랑스 혁명 전에 네. 프랑스 그 미국에 파병되었던 군인들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가 영국에 비해서 산업혁명이 너무 늦었잖아요. 그렇죠. 너무 늦어서 여전히 절대 군주 나라였는데 그리고 미국도 막 미국 같은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이제 영국도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있는데 프랑스만 그렇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 나라에서 그 미국 독립전쟁에 미국을 지원했잖아요. 프랑스 왕이 네. 루이 16세가 네네. 지원을 해서 군인을 보냈잖아요. 네. 그런 군인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운 거죠. 미국에 가보니까 이 나라는 이런 나라가 있네. 네. 우리나라 이건 뭐지? 네네. 이렇게 되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돌아간 그 프랑스 군인들이 결국 프랑스 혁명에 큰 힘이 돼줬거든요. 네네. 계몽 사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큰 힘이 됐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외국에 투자하고 이런 투자의 경험을 계속 가지는 젊은이들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켰고 혁명 뒤에 프랑스가 엄청 발전하잖아요. 네. 엄청 영국도 제끼고 네. 그래서 막 나중에는 뭐 벨 에포크 시대 해서 그 에펠탑 뭐 라파이트 백화점, 프랭땅 백화점, 무랑루즈 대표하는 샹젤리제 거리 그런 글을 하는 그러니까 그 파리를 세계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 버릴 정도의 그걸 뒤늦게 시작했지만 그걸 해내잖아요. 그 해내는 힘들이 결국은 그런 식으로 뭐 그렇게 그 과거가 좀 어두웠다 하지만은 저는 그건 괜찮다고 봐요. 그거는 또 그런 힘들이 축적되어 있으면 그런 것이 터지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지금
임박해 있다는 느낌이 들죠? 예, 왜냐면은 사실은 12월 달에 하려고 했어요, 상법 개정을. 근데 이제 근데 사단이 나는 바람에 안 그때 됐고. 12월 달에 제가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2, 3년 기다리세요 그랬잖아요. 네, 예. 그 말은 뭐냐 하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12월 달에는요. 어. 사실은 국회는 통과를 당연히 하겠지만은 거부권 행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컸어요. 네네네. 예. 예. 그래서 지금도 법은 통과하겠죠. 네. 국회 왜냐하면 지금 이걸 추진하는 당에서는 당이 다 다수당이고, 네네. 예 그리고 그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예, 예, 이건 예. 하게 될 거예요. 당론으로 안 정했으면 또 로비 받은 많은 또 의원들이 이탈하고 막 네. 그럴 수 있었던 건데 그거는 이제 막아졌죠. 네네. 막아졌는데 거부권 네네. 그래서, 왜냐면은 그 예. 개인적으로는 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시행령만 고치는 것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커버리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상법 개정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말씀하신 대로 거부권 행사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대행도 보면 처음에는 하겠다고 상법 개정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싹 지금 바꿨죠 말을. 네. 말을 바꿨는데 그 말보다도 더 강력하게 반대를 할 거예요. 네. 옛날부터 기재부 출신들은 이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네. 그렇게 많은 생각을 네. 가져왔기 때문에 했지만은 어쨌든 지금 정치 변혁이 일어나고 있고 네네. 그거에 따라서 결국 조만간에 지금 상법 개정이 될 가능성은 한 달 전보다 훨씬 높아졌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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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높아졌고 다른 거 지금 뭐 종목 고르고 뭐 다른 거 전망하고 아무 지금 네. 필요가 없죠. 예. 네. 이거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지금 우리나라의 주가를 2배로 가게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이 주가가 지금 2배로 가려면 네. 2배로 가려면 어느 정도의 자금이 더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2배로 가려면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 지금 뭐 2,400조니 좋아요. 2,300조니까 2,300조. 네, 2,300조 기준으로 보면은 제 느낌에는 한 500조에서 700조 사이만 들어오면은 2배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500조만 들어와도 될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여기서 대주주가 뭐 한 외국인들이 뭐 반 가지고 있고, 네네. 반이 아니고 한 30% 가지고 있고, 네네. 대주주가 한 30% 가지고 있고, 네네. 그 중에 한 40% 중에서 영향을 크게 이제 받는 그런 주식들이 있다면, 저도 내가 보기에는 500조도 아닌 것 같아요. 예, 500조 아니어도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500조 아니라도 저는 그러니까 이게 2,300조이기 때문에 2,300조가 더 들어와야지 2배로 간다. 이건 아니라는 절대 거죠. 아니죠. 그게 절대 아니라는 아니죠. 거죠. 아유, 2,300조면은 뭐 1경 가죠, 1경. 그래서 이제 수백조 정도만 네. 들어오면 주가가 원상복귀되는 네. 그 밸류에 맞게 되는 적정 가격으로 가는 그 충분한 돈이 될 거고 네. 이 상법 개정 말고 그 돈을 땡겨올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봐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도 혁명이 몇 번 있었어요. 네. 저는 2번으로 봐요. 예. 그게 첫 번째 혁명.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주식 시장을 가지고 기업들이 꽤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네네. 어떻게 됐을까? 네. 1차 제일 처음에 시초는 옛날부터 1950년대 이때도 거래소가 있었고 네. 하지만 언제부터 이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냐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 많이 안 해봤습니다. 뭐 하나 기억나는 건 자본시장 개방. 자본시장 개방, 네. IMF 이후 1997년 네. 그게 2차예요. 2차고 그 1997년부터 2000년 정도까지 2차는 굉장히 그때도 중요한 계기를 맞게 돼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IMF 전까지는 우리나라 주식들을 지분을 외국인들이 5% 이상 못 사나 많이 못 사게 했어요. 네네. 그렇게 막고 있었고 그러니까 완전 개방이 된 그런 시장이 아니었죠. 네네. 그런데 IMF 이후에 그거를 개방시키면서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게 그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또 어떤 그때 정책이 참 기막히게 저는 잘 맞아떨어진 정책이 있었는데 네. 다행히 1996년에 네. 거래소가 하나 생겨요. 코스닥 거래소가 네네. 생겨요. 예. 그 코스닥 거래소를 중심으로 정책이 뭐였죠?
그 벤처 후원. 벤처 육성 예, 예, 예. 정책이었죠. 네. 그 정책과 코스닥 거래소와 이게 맞물려져 가지고 이쪽으로 돈이 엄청 흘러 들어간 거죠. 네. 자금이. 지금 기준으로 2,700포인트 갔습니다 그때. 예. 그때 들어간 돈들, 그 돈의 흐름들의 경제적인 효과가 우리나라가 IT 대국, 네. 예, 강국. 그렇죠. 예. 지금 좀 주가가 많이 삐빌하지만은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 그때에 흘러 들어온 돈이 계속 육성해낸 그런 기업들이다. 그때 진짜 난리도 아니었던 게 그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에 의해서 2,700포인트가 가기는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상장하겠다고 온갖 회사들이 많아서 저도 전 그때 굉장히 어릴 때였는데 고객 그 계좌에 이름도 성도 모르는 회사들이 막 있었어요. 예. 장외로 투자해가지고 그런 회사들도 엄청 많아요. 물론 거기 그런 회사는 상당히 많이 망했지만 뭐 그런 부작용이 당연히 있어요. 네. 부작용이 당연히 있지만은 그 돈이 자본 시장으로 가면서 그 우리나라가 그 IT 위주의 그런 산업 기반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네. 그 전에 1차가 있었어요. 네. 1차는 언제였나 하면 네. 그러니까 2차 요거는 그때 DJ 정부였고요. 네. 1차는 그 박정희 네. 박정희 정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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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였고 1970년대로 봐야 돼요. 예, 예. 1970년대 전만 해도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는 별로 없었어요. 네. 뭐 기업들이 있긴 했지만은 상장이 안 돼 있었어요. 네.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뭐 이런 재벌들이 다 그냥 자기 돈이라 생각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마련했냐면 자기 대주주 돈 좀 하고 나머지 돈 조금 뭐 다른 주주들 돈 조금 하고 네. 대부분의 돈을 차입을 통해 가지고 은행. 돈을 빌려 가지고 그 돈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쪽이었어요. 네. 그런 쪽인데 1970년에 어떤 일이 생겼나 하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간 거예요. 네. 30 몇 %씩 막 간 거예요. 네. 저 어렸을 때 17% 예금하고 했던 기억납니다. 네. 네. 근데 그 70년대 그때 뭐 저는 80년대 초반이죠. 사채 발행하면 막 30 몇 % 이래야 돈 빌려주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난리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 사채 동결이라는 사건도 벌어졌죠. 사채를 못 갚아서 다 사채로 돈을 땡겼었죠. 네, 사채로 돈을 하는데 이러다 이제 다 퍼져. 네. 뭐 대기업이고 뭐고 재벌이고 뭐고 네. 이제 다 죽겠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대통령한테 가니까 사채 동결을 했잖아요. 네. 사채 동결을 해서 그때 그게 자본주의에서는 참 거의 없는 일인데 네. 아마 최초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금리 자체를 그냥 인위적으로 끌어내려 버리죠. 네. 그 사채 금리를 네. 10몇 %로 끌어내려 버리는 그런 정책을 펼쳐요. 근데 그걸 해주면서 보니까 이 기업들이 전부 돈을 그렇게 막 이자를 주고 채권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네. 하니까 이건 불안정하잖아요. 네. 불안정하고 이게 제대로 된 주식회사가 아닌 거죠. 이 주식회사라는 거는 주식의 자본, 자기 자본이라는 가장 안전하고 비용이 낮은 그걸 가지고 경영을 하는 게 주식회사인데, 우리는 이게 뭐 하나 자기의 업종이 있으면 돈을 빌려 가지고 그걸로 이제 하니까 이거는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사채 동결을 해주는 대신에 좀 강압적으로 야 너희들 다 상장해. 맞아요. 그때 그래서 액면가 상장을 했었죠. 액면가 상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롯데 같은 데는 하기 싫어가지고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회사들이 많아가지고 막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너희들 살려주는 대신 네. 사채 동결로 살려주는 대신 다 상장해. 그런 그 주고받고가 있었네요. 네. 홍춘욱 선생님이 쓴 책에서 보면 아, 그게 원죄였다. 그러니까 원죄? 상장하기 싫은 기업들을 억지로 상장시켜 줬기 때문에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정부가 다 맞춰줄 수밖에 없었다. 자본시장이 조금 왜곡되는 흐름들이 나타난 게 그때 액면가로 너무 낮은 가격으로 상장을 억지로 시키는 바람에 상장을 너무 억지로 시키는 바람에 기업들이 해달라는 걸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을 했다. 요렇게 해석도 하시더라고요. 그 역사는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보면 또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때는 그냥 공짜로 무조건 너희들 해 이게 아니었어요. 그런
반대 급부가 그렇구나. 있었고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상장 뭐 안 하려고 해도 끌어당겨 했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하게 되니까 이제 좀 뭔가 모순된 구조가 네. 미국 같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자본시장하고는 다른 모습이 보이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건가 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은 어떤 계열사가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그러면 상장돼 있는 회사는 보면 지주사 하나 그렇죠. 아니면 그 그룹의 가장 대표적인 그룹 기업 하나 하나. 정도 하고 뭐 예전에 구글 같은 것도 뭐 구글 같은 기업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구글 있으면 알파벳 생기면서 두 개를 우리나라는 끌고 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알파벳 만들면서 구글을 상장 폐지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그걸 가능이라 하나 당연한 걸로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 네. 그룹에서 하나 정도 네. 그렇게 상장을 시키는 게 원칙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야 이거 다 상장시켜 그러니까 그룹 안에서도 여러 개의 회사들이 다 상장됐고 네, 네. 막 그런 식으로 조금 다른 나라하고 다른 모습의 주식 시장이 그때 형성이 초반부터 된 그런 거죠. 모양이 생겼군요. 예, 하고 네. 또 액면가로 억지로 하니까 또 그거를 어떻게든 거기에서 손해를 보기 싫어서 서로 상호 출자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그런 식으로 엮여 있고 복잡한 구조가 된 거죠. 네. 한마디로. 네네네. 예, 그때 이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네. 그런 부작용이 있는 좀 기형적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변혁이었지만은 그것 자체로 해서 일단 주식 시장에 자본 시장에 돈이 들어간 거죠. 네, 네. 사람들의 돈들이 예. 사람들이 자본 시장으로 들어갔고 그 돈들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기업 중심의 네.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 상법 개정이 3차. 한국의 자본시장이 개장되었던 즉 상장이 이루어지면서 거래소와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이 생긴 것이 1차 자본시장의 큰 혁명. 그리고 2차는 외국인들한테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개방한 그것이 2차. 그 다음 버금가는 3차가 이번 상법 개정이다. 예,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자본시장 개방된 이후 지금 주가 지수가 지금 최근에 뭐 하나도 안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때 비해서는 지금 몇 배가 올른 거예요. 네, 물론 그 초반에 다 오른 거예요. 초반에 2,000포인트가 2000년도 상반기에 달성됐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뭐 벌써 뭐 엄청나게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재판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 지금은 뭐 딴 생각 안 해요. 그냥 이게 될까 말까. 예, 그것만 지금 계속 보고 있고 뭐 다른 거 지금 내가 조금 뭐 이걸 사고 팔고 한들 뭐 내 부나 우리 그 국민들의 부에는 뭐 크게 영향이 없을 거고 지금은 최대한 많은 노력을 이걸 통해서 이걸 상법 개정이 되는 쪽으로 해야지 우리나라 미래가 있고. 야, 그럼 이게 선거 전에 되는 게 제일 효과적이네 우리 입장에서는. 선거 전에 만약에 선거가 생긴다면 선거 전에 그 상법 개정한다고 공약으로 하지 말고 지금 해. 우리가 이렇게 압력을 내면 되잖아요. 상법 개정에 동의하는 곳과 동의하지 않은 곳에 우리가 표를 갈라줄 테니 선거 전에 너희들의 입장을 밝혀. 딱 이렇게 하면. 지금 입장은 다 밝혀지지 않았나요? 아니 근데 선거를 임박하면 또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또 거짓말 하나? 아니지. 거짓말. 그러니까 선거 전에 상법 개정은 너희들 원하는 줄 얘기해. 그래 통과시켜. 그러면 오케이 표 줄게. 이러면은 그렇게 그러면 하면, 통과되지 않을까? 하고 뭐 지금 그러니까 자꾸 이게 경제하고 정치하고 우리가 자꾸 이게 분리시키려니까 참 어렵긴 한데 저는 그래서 뭐 이 상법 개정을 추진해서 이걸 통과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저는 생각하고 그쪽으로 행동할 수밖에는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나의 이익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운명, 자본주의 국가로서의 운명이 지금 달려 있는 것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세력 중에는 이런 또 주장을 펼칠 거예요. 이런 비용이 많이 든다. 회사 경영하려는데 비용이 막 많이 들어서 뭐 어쩌니 소송에 많이 휘말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그게 있잖아요. 30년 전인가?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못 뽑았잖아요. 옛날엔 간접 선거였었습니다. 네. 1980년대까지. 그러니까 민주화가 되면서 대통령을 우리가 손으로 뽑은 거예요. 네. 그걸 위해서 엄청 싸웠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반대하는 세력들의 논리가 그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나라 선거하는데 돈이 얼마 드는데, 막 네. 그리고 선거 때문에 서로 뭐 싸우고, 네. 이렇게 국가적인 폐해와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네. 라는 주장을 하면서 직접 선거를 반대를 했었어요. 네네. 아마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 반대하는 세력들은 어떤 비용이 들 거다, 뭐 이런 이유다, 저런 이유다라고 하지만은 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직접 선거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네네. 민주공화국, 예, 예. 민주공화국에서는 네네. 당연히 직접 선거가 당연한데 무슨 그런 말이 필요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상법 개정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라는 말처럼 상법의 이사는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충실 의무를 지낸다. 네. 이 말은 진짜 그 말과 같은 거예요. 네. 그 말, 상법에서 이 규정은. 네. 그래서 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본주의 국가가 되는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채권 전문가가 오셨는데 제가 보기엔 뭔가 찬스가 나온 지역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뭐 미국 매일같이 시황 정리를 하다 보니까 느껴져서 여쭤보고 싶은데 찬스가 난 미국 국채가 네. 4,800 찍었었어요. 10년물이. 네, 근데 미국 국채는 제가 작년 초에 이제 채권 책 내면서 네. 이렇게 여러 군데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여기서는 이제 안 뭐 했어요. 그렇게 안 네.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채권을 물으니까 또 미국 네. 국채에 엄청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계속 했던 얘기가 4% 정도 가면 사지 말고 네. 숏이 맞고. 네. 왜냐하면 금리 인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이다. 네. 네. 근데 5% 정도 가까이 가면 네. 매수하면 네. 그러면 이제 최고일 것 같다. 예. 장기물 기준으로 네네. 10년이든 20년이든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네네. 해왔고 그렇게 뭐 얘기한 이유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5% 이상의 금리 수준을 견디기는 너무 선진국이고 네. 그렇게 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저금리 시대는 지났다. 예전 과거 같은? 같은 네. 초저금리 시대는 지났고 리먼 사태 이후의 초저금리 시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이번에도 제가 확인했지만은 여전히 뜨거워요. 강하다. 네네. 경기가 강하다. 그리고 그리고 미국은 굉장히 집값을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집값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때 금융위기 리먼 때 한번 당해보고는 네네. 집값이 이게 나라를 망칠 수가 있구나. 이걸 그때 깨달았잖아요. 네네. 이후로 굉장히 그 신경을 쓰기 때문에 금리를 갑자기 뭐 큰 폭으로 내리거나 이렇게 하지도 못할 것이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4%면 보유 내지는 네. 매도, 네. 5% 가까이 가면 매수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지금 되게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4.8일 때는 저는 당연히 이건 거의 패닉 빠졌으니까 패닉 할 때는 매수 대응이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네네. 그 4.8? 네, 4.8 그러면 매수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4.8에서 밀렸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왔어요. 4.8은 잠깐 그때는 뭐 분위기가 워낙 거래가 팍팍팍 이 차트가 이렇게 막 움직였으니까 그러더니 이제 지금 다시 내려갔어요? 4.63 애매해요. 10년물 기준으로 약간 애매해요. 20년물은 20년물은 안 봤는데 더 그럼 높아요. 20년물 높습니다. 더 높아요? 예, 당연히 높습니다. 한 30년물이 아니 그러면 4.8, 4.9 4.63의 포지션은 보유 내지는 뭐 사도 된다. 네네네네. 뭐 나쁘지 않은 금리. 예. 네, 뭐 약간 그렇게 중간에 생각하고. 물릴 수 있고 물리면 더 만약에 사라. 20년, 30년짜리를 한번 살펴보고 네. 더 5%에 가까운 게 30년물 있으면 5% 찍었었어요. 아 그래? 뭐 그런 거. 5% 찍었다 지금 4.8대, 네네. 4.9에서 약간 밀린 이 정도 수준이고, 그러니까 그 20년물은 그 중간 사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 그런 박스권에 갇혀서 네. 좀 왔을 거고 네. 앞으로도 좀 그렇게 가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은 좀 어. 하고 있고요. 그건 뭐 예. 그러면 이제 북아메리카는 그렇고요. 남아메리카. 제가 좋아하는 남아메리카. 네, 남아메리카에 지금 브라질 국채 하신 분들이 지금 피를 토하고 있어요. 예? 왜요? 왜냐면은 그 헤아라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채권 얘기로 붙잡았냐면 예, 아마 제 계좌에서 네. 브라질 채권 15% 이상에서 사신 거 보셨나?
저 요즘 최근 한 달 동안 예. 브라질 채권 열심히 산다고 막 정신 없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네. 최근 몇 년 내 어, 최저 가격, 최저 환율 어. 이고 금리는 최고 금리예요. 심지어 17%까지 나오고. 환율은 최저 환율 17 그게 이상하게 네. 신한에서는 네. 15%짜리를 계산을 이렇게 할 때 그게 아마 내 생각에는 은행 환산 은행 환산이에요. 은행 환산. 이거니까 17% 네. 뭐 이렇게 높게 네.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15%를 넘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5년짜리가 15% 넘어가길래 네. 사다가 네. 또 5년짜리는 조금 15% 밑으로 내려가고 10년짜리가 또 막 올라가길래 네. 그거를 좀 네. 사는 예. 이런 쪽에 지금 액션을 하고 있어요. 좀 또 다행히 올 초에 1월 달 되면 이제 보면 브라질 채권은 1월이 이자 나오고 지금, 네. 또 7월이 만기가 다 1월이에요. 맞아요. 다 1월 달에. 이번 1월에 저는 만기 되는 게 꽤 많아가지고 네. 굉장히 해피하게 네. 그 만기 돈을 그냥 헤아라로 받아서 그대로 15% 이상의 채권들을 매수하는 네. 네. 그런 쪽으로 저는 하면서 너무 이렇게 단시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막 브라질 채권이 가격이 계속 나쁜 것 같잖아요. 네네네. 나쁜 것 같고 왜냐면 계속 떨어졌으니까. 지금 3년을 주장창 3년 아닌데 한 2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네. 단기라는 거죠. 네. 저는 2015년부터 투자를 했나요? 2015년부터 그때 환율이 406 지금은 그렇죠. 240원이니까 그때 네. 360원. 그때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네. 그 브라질 계속 투자를 하면서 조금씩 증가시키고 있어요. 네. 조금씩 뭐 증가시키기 왜냐하면 제 전체 자산이 이제 커지니까 계속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증가시키고 있는데 네. 굉장히 만족해요. 네. 브라질 채권 투자에. 네네. 브라질 채권 투자에 만족하고 괜찮은 성과를 냈고 그 괜찮은 성과는 이게 주식처럼 15% 이상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만은 그렇죠. 뭐 일단 이자 수익이 네. 비과세고. 이자 수익이 저는 뭐 13% 이상이면 투자하고 그렇지. 지금처럼 15% 이상이면 또 투자하고 이런 쪽이니까 네. 일단 이자 수익이 그 정도 나거든요. 예. 그 정도 나면 10년 들고 있으면 이게 4배가 되는 돈이에요. 네. 환차손이 없다면. 네, 한차손이 없다면 네. 만 원 투자하면 4만 원이 돼요. 근데 이게 투자 반토막이 났다 환율이. 네네. 반토막이 나면 2배가 되죠. 만 원이 2만 원이 되죠. 그러면 그게 수익률이 얼마냐? 7.2%예요. 네. 복리 7.2%. 그 나쁜 수익이 아니거든요. 아, 재투자했을 때 얘기입니까? 계속 재투자를 하는 네, 거죠. 계속 재투자. 재투자를 네. 하고 7.2%고 그런데 지금 저는 아까 그랬죠. 360원일 때 들어갔다고. 네. 그 240원 240원이니까 30%. 3분의 1이 날라가 30% 정도 손해를 봤잖아요. 네. 그러면 4만 원에서 그러니까 만 원 투자한 게 지금 한 2만 8천 원 됐다. 네네. 요건 수익률은 한 10% 내외 네. 복리로 네네. 10년 기준. 네, 10년 기준 그 정도니까 난 뭐 네. 나쁘지 않고 또 이런 거를 잘 노리면 네. 한번 뭐 금리가 반짝 오를 때 이런 때 좀 조금 많이 사고 네. 또 한 번씩 강해질 때가 있어요. 네네. 환율도 강해지고 금리도 낮아지고 네네. 그러면 그때 나오는 이자가 뭐 10%씩 나오니까 1년에 네. 10% 그러니까 이자 가지고 그때는 이거 지금은 좀 브라질 채권 비싼데 이럴 때는 그냥 그때 달러가 싸면 달러로 바꿔서 달러를 가지고 네네. 아니면 원화로 바꿔서 그걸 다시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네네네. 하고 쌀 때는 재투자하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좋은 수익을 내는데 최고가 네. 브라질 채권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질 채권이 제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지금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왜 이제 그 브라질 채권을 소환을 시켰냐면 지난 한 2년 반, 3년 동안의 가격이 제일 낮는데 보니까 한 4년에 한 번 반짝해요. 저희가 십몇 년을 이 브라질 채권을 보니까 한 번 쫙 오르고 그다음 줄줄줄줄줄 흘러요. 환율과 더불어서. 그래서 근데 보니까 이번에가 굉장히 긴 기간에 가격이 빠져서 게다가 이제 잘하면은 내년도에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이 좀 열리더라고요. 상향까지. 그러니까 지금 아주 안 좋은 그 약간 제 등급이 낮지 않습니까? 네. 그 등급이 한 단계 정도? 아마 예. 지금 정부가 저는 조금 더
제한테는 좀 안정적이니까. 채권 관리, 그러니까 부채 관리를 조금 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이니까. 근데 금리 왜 올랐어요? 난 그런 것도 모르면서 하는데. 금리가 갑자기 15, 야, 이거. 아니, 안 좋잖아요. 지금 계속 안 좋고 부채도 많고 하니까. 그게 그런 적이 뭐 한 번도 번이었나? 그렇죠. 네. 15% 금리는 네. 제가 브라질 채권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알고 나서 최고 금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소환을 한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르시는 분에 대해서 얘네는 무조건 10%에 발행합니다. 10%에 쿠폰. 발행해서 쿠폰이 이제 10%인데 그걸 싸게 사는 거죠. 예, 발행을 딱 그럼 일단 무조건 그냥 해요. 그렇게 발행해서 이제 유통을 하면 시중 실세 금리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세 금리가 적용받으면서 지금 그 실세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15%쭉 올라간 거예요. 즉 채권 가격이 뚝 떨어진 거죠. 그렇죠. 금리가 올라면서 뚝 싸게 떨어진 사는 거예요. 거죠. 예, 그래서 할인해서. 예를 들어 1,000에 샀으면 지금 뭐 700 얼마? 뭐 이런 정도니까. 근데 1,000을 받습니다. 그렇죠. 종가에 만기 시에 1,000을 받죠. 그렇죠. 예, 만기 시에 1,000을 액면가로- 받아요. 지금 700 얼마에 사시면 예를 들자면 그 기간물에 따라 틀립니다만 그렇죠. 대략 한 7, 800 사이에 사시면 예. 800대나 뭐 이렇게 사시면은 그렇죠. 1,000에 다시 받는 거죠. 700에 샀는데 나중에 1000을 받으니까 예. 그 300이라는 돈 예. 그거 하고 매년 1000에서 100씩, 100씩. 이자가 나오죠. 예, 50, 50 예, 두 번 그걸 나오죠. 합쳐가 나오는 수익률이 뭐 예. 지금 우리가 13%니 예. 15%니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네, 네. 채권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야, 오늘 저희가 이렇게 실전 투자 얘기를 해본 적이 많지 않은데 오늘 실전 투자 얘기를 좀 채권 이야기라서 네. 안 잡혀가겠지? 설마 채권은? 채권까지 주식은 뭐라 그래 개별 종목에 문제가 있으니까 뭐 채권이야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항상 조심하게 돼 항상.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 국채도 달러를 들고 있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미국 국채는 지금 금리면 괜찮은데 네. 달러를 계속 가지고 계실 분들. 네. 저는 지금 미국 국채가 없는 이유가 네. 지금 현재 없는 이유가 달러가 비싸기 때문에 네, 네. 다 네. 달러 자산을 오히려 계속 네. 없애버리는 거죠. 예, 네. 약간 환차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는 보통 이제 평균 회기라는 성향을 본다면 일본인이 금리를 오늘 인상시켰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본다면 원화가 일본 엔화와 함께 강세로 갈 수 있어서 미국 채권을 사면은 환차손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그 원을 달러로 바꾸지 않고 그냥 어차피 달러 들고 있고 앞으로도 달러 갖고 계실 분이면 이 금리면 제가 보기엔 접근 가능한 금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한 1년 반쯤 전에 튀르키예 채권 얘기도 했는데 네. 네. 그럼 거래가 안 되잖아요. 투자하고 나서 네. 신한투자증권에서도 국채 사고 그러시던데요. 내 주위에 최근 보니까 트리키의 거? 좀 알아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데 통해 가지고 네, 네. 뭐 그때 한 네. 5년짜리인가 네. 그런 거 좀 사봤는데 네. 지금 작년까지는 뭐 똔똔 이러다가 네. 지금 상당한 수익 쪽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네, 요거 네, 네. 그냥 나중에 또 참고로 트리키의 채권. 예. 네. 해외 국채 잘 사는 거는 의외로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대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산을 배분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해보시면 주식보다 나은 거는 이자 주거든. 그러니까 이자 주는 게 사실은 이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채권을 하시면 투자 전반적인 뭐랄까 시각이랄까 투자의 시력 이게 굉장히 뭐랄까 저는 기본기가 좀 탄탄해진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인으로 꼭 채권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채권을 네. 알게 되면 네, 네. 예, 주식이나 다른 모든 투자 자산에 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예. 네. 그래서 한번 가볍게라도 한번 채권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냥 사심 없는 생각을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숭실대학교 경제학과의 서준식 교수님과 함께한 월간 서준식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